위원장을 지낸 여권 중진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 기자 오늘 정신없었죠? 네, 오늘 정치부 특히 야당 기자들은 하루를 이틀처럼 좀 지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는데 네.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오늘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20명 줄어든 4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01명, 해외 유입이 23명이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312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77.8%를 차지했고요. 비수도권은 대구 19명, 부산 17명, 충북 12명 등 총 89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방역당국은 4차 유행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 시작 한 달이 되는 4월 말 4월 초에 4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이 자칫 방심의 신호탄이 돼 4차 유행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백신 접종 이후에 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인구가 한 930만 명 정도 되는데 1차 접종까지 한 인구가 한 절반 정도, 2차 접종까지 끝난 인구까지 합하면 한 3분의 1 정도가 끝냈다고 하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3,000명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금방 이게 대안이 돼서 확진자가 또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역수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노력과 함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훨씬 빠르고 고통의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이런 걸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감염 사례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부산 감천항에서도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네, 부산광역시는 오늘 오후 오늘 오후 발표를 통해서 지난 3일 오후 2명 그리고 오늘 오전 20명 등 총 22명이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3,296명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달 15일 마지막으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던 감천항 항운노조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어제 확진된 이 부산시 3,267번 환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항운노조 감천지부 소속으로 확인이 됐는데 전수조사 결과 노조원 7명과 이 환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감염돼서 이제 이틀 새 관련 확진자가 9명이 된 겁니다. 확진된 노조원은 전부 선박에서 작업하는 본선반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천항에서는 지난 1월 25일에 항운노조원 1명을 시작으로 22일 동안 노조원, 가족, 접촉자 등 무려 67명의 확진자가 이어지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이 항운노조원 9천여 명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항구비를 돌렸는데 오늘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돼서
부산시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선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원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의 순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고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좀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추가됐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후 이 국내 지역 발생 및 해외 유입 확진 사례 118건을 분석한 결과 6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확진자 국적을 보면 외국인이 5명, 한국인이 1명인데 특히 이제 새로 확인된 감염자들 가운데 5명은 해외 유입 사례지만 1명은 국내 감염 사례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해외 유입 확진자는 미국, 세르비아, 이라크 등에서 국내로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들은 입국 후에 자가격리 하던 중에 이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뉴스야 하는 사이에 9시 잠정 집계치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뉴스를 속보를 좀 챙기면서 청취자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9시 잠정 집계치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왔죠? 네, 오늘 9시, 오늘 자정부터 오후 9시까지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가 지금 총 38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도권이 305명, 비수도권이 76명 등인데요. 이것으로 밀어볼 때 이제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오늘이 424명이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지금 3건이 추가됐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이죠? 네,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냥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하니까 선후관계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례가 지금 3명이 추가돼서 누적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한 5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요.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각 지자체 발표에 따르면 오늘 추가된 사망자 3명 중 2명은 전북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대전의 중증장애시설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이 전북 지역 사망자 2명은 50대 기저질환자 남성인데 이 가운데 1명은 전주 소재 요양병원 입원자이고요. 이 사망자는 지난해 6월에 뇌출혈을 발병했던 이제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전북 부안군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으로 심근경색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대전 중증장애시설 입소자인 20대 여성은 지난 2일 접종을 받은 뒤에 42시간 정도가 지나서 오늘 새벽 5시께 사망을 했는데요. 이 추진단은 오늘 추가로 확인된 3명의 사인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에서도 백신 접종 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각각 50대 그리고 60대 남성이었고 이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기저질환으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순위 접종 대상자가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연관성이 아직 확인 안 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맞는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네, 청와대가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이 질병관리청이 필수적 공무 등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종류 선택권을 주지 않는 만큼 문 대통령 역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접종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면 3월 말쯤이면 65세 이상 고령자한테도 그때쯤이면 임상시험 결과가 더 많이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아마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뉴스에 시작할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제 곽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든 인물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전격 사퇴했어요. 네, 윤 총장 오늘 오전까지 휴가였는데요. 오후 들어 이제 대검으로 출근을 하면서 이 대검 청사 현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밝혔는데 내용이 전격 사퇴였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면서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약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현재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사퇴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사퇴의 변으로 발표한 내용을 봐도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지금 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곽 기자 의견은 어때요? 네, 일단 윤 총장이 앞서서 지난 2일에 이제 언론 국민일보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 부정부패 대응 능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런 취지로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네. 결국 오늘 사태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자신이 사태까지 불사하면서 이 중수청을 설치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시를 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사실상 중수청 설치를 검찰 해체로 해석하고 이제 검찰 그 안팎에서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윤 총장이 호응을 했달까 그런 주장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연이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정 총리는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 논평을 냈는데요. 네.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 여망인 검찰 개혁을 잘 완수해 주길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잘 협의해 앞으로 검찰 개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 브리핑이 딱 한 줄이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요게 사실 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5분 뒤에는 최근 사의를 표했던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리한다. 그래서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시점으로부터 밀어보면 한 2시간 만에 이 민정수석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 두 명의 결국 그러니까 사의 수리가 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셈입니다. 그리고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도 이 사표를 냈던 것이 이제 그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 의견이 좀 반영되는 쪽으로 이제 그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박범계 장관과 이제 좀 의견 차이가 있으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이 사의를 내니까 이제 신현 수석이 앞서서 냈던 사의 그냥 수리까지 그냥 문 대통령이 한 번에 한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 앞으로 정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두고 본인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위치에 있든지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해석이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라고 하는 거는 한 검찰 간부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검찰청 앞에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말도 될 수가 있고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말도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이제 그 말만 가지고 사실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앞서 이제 국민일보 인터뷰 같은 데서 이제 이 국회 입법을 검찰총장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국민께서 막아주셔야 된다. 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이제 여론을 통해서 이제 중수청 입법을 막아내겠다는 거는 결국 이제 입법이라는 건 결국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결국은 정치 참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런 점이나 또 사의 표명을 한 시점이 좀 오늘 날짜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내년 대선을 약 정말 딱 정확하게 1년 정도 앞둔 시점이라서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의 표명을 지금 한 셈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시점과 연관해서 윤 총장의 의도를 좀 의심스럽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사흘 전에 나왔을 때 그냥 단순히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발하기 위한 목소리라고 보기에는 목소리 강도가 굉장히 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대구 고검직원 방문하고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들을 말씀이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 그 행보 자체가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정계 진출 가능성이 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윤 총장은 퇴임식 없이 그냥 검찰을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게 맞습니까? 그 퇴임식은 지금 아마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은데 아마
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검찰 내부망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하자면 퇴임의 변 같은 뭐 검찰 가족들에게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글에서는 결국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중수청 관련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닌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 실무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졸속기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 또 검찰 이제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제 그 구성원들은 잘 알듯이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자신의 주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면서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어요. 네, 그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이 김진국 신임 수석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달 22일에 이제 신현수 수석이 이 사의를 표명을 최초로 한 지 한 열흘 만에 된 거고, 임명 때로부터 따지면 이제 2달여 만 63일 만에 물러난 건데, 뭐 거의 문재인 정부 최단명 민정수석으로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그 후임으로 이제 임명된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법무비서관을 지냈고요.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결국 이제 그 출신을 좀 놓고 보면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이후에 이 처음으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한 게 신현수석이었는데 맞아요. 예. 결국 이제 법무부와 좀 어떤 갈등 관계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다시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힌 뭐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이고, 뭔가 절묘한 균형을 맞춘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앞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좀 모양새가 결국은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도 오늘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여권 그리고 뭐 정의당까지 포함한 이른바 범진보 진영에서는 뭐 굉장히 센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뭐 생각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뭐 즉답을 하진 않았는데 민주당 대변인들이 나서서 굉장히 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란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무책임한 사태와 정치적 처신에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사태로 검찰 위상이 더 훼손됐고 이는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살아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네. 윤 총장을 향해서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윤 총장이 자연인이 돼서 한번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네. 막상 2시에 이제 윤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수 야권의 반응이 좀 뭐 미묘하달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고민이 좀 깊어지겠죠.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배준영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서는 이 윤 총장과 이런 갈등이 부각된 것 자체가 결국 정부의 실책이다 이런 취지로 정부를 비판하기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의 앞날이나 뭐 장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의 순간을 잡는 건 그 사람 본인 생각에 달린 거지 국민의힘과는 관계가 없다.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석해가는지 보겠다. 좀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고요. 네. 뭐 비슷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뭐 권영세 의원, 윤재욱 의원 등도 언론 인터뷰에서 뭐 지나치게 뜻을 부여하는 건 이르다. 뭐 국민의힘과 윤 총장 사태는 지금으로서는 연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이제 자유한국당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금 사표를 낸다면 잘못된 결단이다. 정치는 소임을 다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를 좀 하지 말라는 취지의 그 글을 SNS에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윤 총장을 아주 적극 환영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쪽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투톱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네.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른바 충청대망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 나와 우리 국민의힘은 문정권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윤석열에게 주저없이 힘을 보태겠다. 뭐 약간 정말 지지선언 비슷한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뭐 좀
약간 응원하는 메시지를 썼는데요. 네. 상식과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윤 총장님의 앞날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 이게 오늘 안 대표가 SNS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안 대표가 제일 가까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만약에 진짜 대권 주자로 부각될 경우에 이 일종의 이제 윤석열 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복잡 미묘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안철수 대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안 대표와 윤 총장이 좀 먼저 제휴를 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꾸 전망만 하니까 좀 그런데요. 하나하나씩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전망을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거짓 해명 논란을 낳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네,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을 낳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김 대법원장은 오늘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재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사법부 모든 구성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최근 국민의힘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네.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제 김 대법원장이 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서를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 이제 그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또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로 고발장을 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첫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배당이 이루어진 겁니다. 일단 사건 배당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수사를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정하기 좀 쉽지는 않겠네요. 사실 검찰이 대법원장을 수사한다는 게 더군다나 현직 대법원장을 수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후자에 이를테면 국회 질의와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네. 위법 조치를 한다는 거는 좀 이전의 전례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직권남용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도 좀 다퉈볼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좀 봐야 당연히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얘기를 좀 가보죠. 국민의힘이 오늘 지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내 후보를 최종 확정했죠. 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당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당내 경선, 이 100%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에서 이 나경원 전 의원을 꺾은 건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는 득표율 순으로 오세훈 후보 41.64%, 나경원 후보 36.31%, 조은희 후보 16.47%, 오신환 후보 10.39% 순이었습니다.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로는 이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과반 득표를 해서 54.4%를 득표하면서 안정적으로 후보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 이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혹시 예측하셨어요? 사실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지지세라든지 아니면 그간의 어떤 여론조사로 나왔던 것에 이제 비해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앞서지 않았냐 이제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네. 좀 의외였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착시가 이뤄진 거는 나 전 의원 지지세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층에서 높았는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이제 보수 성향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시민 전체를 이제 그 모수로 해서 여론조사 네. 100%로 치러졌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좀 이런 예측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이 경선 기간 내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강경 보수다 이제 이런 공세를 폈던 게 좀 주요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차 경선 때도 이제 1차 경선은 그 여론조사 80%에 당원 투표 20%를 합산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 전체 경선 결과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했는데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노 전 의원이 좀 앞선 걸로 이제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역선택도 혹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좀 우려를 했던 게 이제 그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역선택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그거는 좀 무시해도 좋을 부분이고 그럼 거꾸로 뭐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본선 상대로 나경원 후보가 더 쉽다고 생각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결국 그건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또 역선택을 주장하기에는 이게 표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후보가 41.64%, 나경원 후보가 36.8%라고 했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 가산 좀 10%가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한 8-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이제 역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일종의 그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야권 단일 후보가로 누가 더 적합할 것이냐. 또 나중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데는 어떤 후보가 더 나을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아마 고민해서 이번에 이제 시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던데요.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세훈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급적 빨리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오늘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기자들에게 전해 듣고 오 후보와 가급적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오후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협상 방안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보조를 맞추겠다면서 다만 안 후보와의 만남은 당과 조율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제 극명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치열하게 힘겨루기나 경선 룰을 두고 또 이제 그 단일화 룰을 두고 서로 간에 또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만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빨리 만날 것 같으세요? 이번 주 안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만난다고 해도 뭐 그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 경선 룰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여론조사 경선이 아닌 뭐 이를테면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아마 금년간은 어렵다고 했으니 만약에 주말에 만난다고 해도 거기서는 그냥 뭐 그 원칙적으로 단일화를 한다 뭐 이런 공감대를 확인하는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의 경우에는 사실 큰 이변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좀 뭐랄까 서로 간에 지나치게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후보가 좀 그 흠집이 난다거나 이런 게 있었지 않았느냐. 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중구 영도가 지역구인 이제 그 국민의힘 청년조직 그 위원장인 그 홍부승 의원도 경선 직후에 이제 메시지를 내서 이제 뭉쳐야 할 때다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보면 그 결과에서 물론 이제 박형준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해서 이제 1위를 압도적으로 차지한 거는 이변이 아니었는데 네. 내용적으로 보면 2위가 박성훈 전 부시장이었고 이현주 후보가 3위가 예. 나온 거는 그거는 좀 의외라면 의외인 부분이라서 이제 말하자면 그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과열 양상이라던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뭐랄까요 이게 특히 부산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경선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뭐 피로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평가가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범여권 후보 단일화 소식을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중훈 후보가 오늘 TV 토론회를 가졌어요. 네, 이렇게 될 줄 알고 시간을 잡은 건 물론 아니었겠지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MBN에서 이제 그 방송사가 굉장히 곤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박영선 조정훈 후보 두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뭐 쟁점은 부동산이나 기본소득 등 이제 정책 공약이 주로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 조정훈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매년 4조 원을 기본소득에 써서 소비를 살린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다. 그래서 기본소득보다는 기본 자산 개념
해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해법으로는 자신의 청년 출발 자산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그 무이자 대출을 줘서 이 나중에 이제 직장을 가진 후에 갚도록 하면 이제 원금은 다시 회수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건 앞서서 이제 조정훈 후보가 지난달 15일에 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성인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런 실험적인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한 좀 반박성 그 주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조정훈 후보는 이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아닌 매입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면서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주택을 매입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하고 그 단일화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지는 아직 합의는 안 된 거죠? 네, 그거는 지금 아직 좀 오늘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LH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어요. 네,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이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등 정부 고위직들이 연달아 이 사태를 언급하면서 엄단을 주문하는 가운데 이 조사가 시작이 된 건데 네. 우선 1차 조사를 벌여서 다음 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현재로서는 한 10일 정도의 1차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뭐 대상지는 3개 신도시 6곳, 그다음에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공무원들과 LH를 비롯한 이제 공기업 전 직원 그리고 그 해당 기초 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 이제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네, 청와대가 지금 이틀 연달아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 이런 강도 높은 지시를 또 했습니다. 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그다음에 뿌리 깊은 부패 구조 이런 표현까지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거는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은 또한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 이렇게 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좀 주문을 하면서 이 감사원 감사 필요성 제기가 된 데에 대해서는 그건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고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LH는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네, LH는 오늘 언론에 이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배포를 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3개 신도시 전체에 대한 이 관련 부서 직원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또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다시는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전 직원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뭐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뭐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억울하단 마음인지 뭐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뭐 그 비모라는 이제 그 커뮤니티 그 모바일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이제 이거는 그 해당 그 기업의 이제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게시판에 올라온 거는 그 기업 직원이라고 뭐 이제 거의 보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이제 한 LH 직원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내부 정보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건지 본인 공부한 걸 토대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다. 뭐 이런 글을 한 명이 썼고 또 다른 직원은 10,000명 넘는 LH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 있다.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 정보 악용인 것 마냥 시끌시끌하다. 뭐 이런 좀 불만조의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은 부패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도 알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던데요. 지금 LH 직원들이 이른바 이제 땅을 샀다고 하는 시기가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었을 시기하고 좀 일부 겹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요? 네, 그 변창훈 국토부 장관도 오늘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이 정책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고발, 징계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사 공급 대책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부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 홈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발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만에 사표를 전격 수리했는데요.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그동안 높여왔던 분이시죠. 법사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윤 총장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오늘 윤 총장 사의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무책임하다. 2년 임기를 준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헌법 정신, 법치주의 지켜야 하고 중수청 반대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런 끝까지 그걸 만약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도중에 그 직분을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둔 건 매우 무책임하다. 또 그의 관장하에 여러 수사건들이 중요한 수사건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고 네. 두 번째는 정치하겠다는 뜻인데요. 대선도 출마하겠다 그런 짐작이 능히 되는데 그건 윤석열 총장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치하겠다고 하고 그 명분을 내세우면 될 일이지. 네.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서 그래서 중도에 사퇴한다고 하면서 그 속마음은 정치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흔히 보는 구대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해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반대 측이 질문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장된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채울 수 없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걸 지켰어야죠. 그러나 지금 형식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책임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윤석열 총장이 저는 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정계 물론 그런 진출, 짐작이고요. 예, 정계 진출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는 윤석열 총장의 과거의 언행은 여러 의원들이 정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저는 그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언론의 기관에 연이어 인터뷰하고 네. 그 발언의 내용이나 수위 또는 태도 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행태 등을 비춰볼 때는 정치하려고 작정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계산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의 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근데 대선 출마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 여론조사나 지지도가 자기 생각대로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네.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정 부분 지분을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근데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한 지 1시간 만에 전격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좀 숙고의 시간을 가지던가 아니면은 반려를 하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신속하게 사의를 수용한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은 같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 억지로 지금 국정을 꿰맞추듯이 이렇게 함께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네.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섰으면
빨리 정돈을 하는 것이 국민이나 또 국정을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받는 리더십 중에 한 부분이 제때 그 결론을 못 내리고 미적거리고 질질 끌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다시 계속 답습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도 함께는 아니지만 예, 마찬가지죠. 네, 수리를 했는데요. 내막은 신현수 수석을 사의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분명히 정돈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그것도 함께 정리한 것은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하고도 좀 작년 국면하고 좀 달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렇게 갈등하는 모양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예측이 있었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그런 차원에서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만두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검찰하고 새롭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점이 매우 좀 아쉽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의 발탁 등을 살펴볼 때 상당 부분 그 검경 또는 추윤 갈등을 추습하고 좀 가지런히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무산되고 이렇게 깨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할 수 없는데 계속 억지 춘향식으로 이렇게 꿰어나가는 건 결국 국정에 혼란만 끼친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뒤늦게라도 정리정돈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남은 임기 동안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지금 다가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총장이 물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재보선 선거 국면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코 집권 여당이나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는 아니죠. 선거에도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건 틀림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번에 이러한 쇼크를 계기로 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일대 각성과 분발을 하면 오히려 좋은 것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지금 일대 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그러한 국정의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고 또 혼란을 끼치고 국민들께 그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집권 세력으로서는 일대 각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의 임기가 남아있고 이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중요한 책무이니만큼 네. 이제는 좀 더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둬서 더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네. 그 쟁점 있는 거 끌어모아서 사회적 파열음만 일으키는 건 결국 국민이나 국가나 또 민주당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이 지금 법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일부 네.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수사기관 난립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 사회에 그 최적화된 기구와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새로운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게 되면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부담만 들게 되고 국민에게 폐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중요한 공수처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 과제를 입법화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잘 착근돼서 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고
물을 주고 걸음을 줘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노력해서 된 일은 아닌데 이러한 때에 또 다른 쟁점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전체를 다 흔들리게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에도 1년에 수사할 수 있는 게 기껏 뭐 5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잘 유능하게 최적화된 결론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미리 뭐 예단을 갖고 몇 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일이 많으면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사회에 그런 일이 없는 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겠죠. 아니 이거 뭐 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지만 중대 6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그대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하고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하는 공약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1차 검찰개혁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기능의 특히 수사 기능과 공소권 또 재판 기능은 합리적인 그런 배분에 의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편익을 제공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의 비례성에 맞게끔 책임을 묻는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알맞느냐는 그런 배합이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일정 부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은 또 달리하고 있고요. 또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도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법례와 또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특수성과 현실 또 기존에 있던 제도들 그런 그런 공적 기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전문가들과 또 국민 여론과 같이 함께 심도 있고 또 두텁게 논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느냐 안 했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서로 간에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는데 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가 원래 당초 이제 적극적으로 속도 조절 없이 그냥 그 중수청 설치 문제 법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지금 또 약간 시기를 늦춰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내 기류는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3월 초에 발의를 하고 6월 달에 뭐 처리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좀 섣부른 것이고요. 전혀 당내에서도 그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당 밖의 전문가들이나 여론과의 그런 소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에 마련된 특위에서 몇몇 의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이 이제 언론으로 나가서 그게 표출된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한 중요한 쟁점이 있는 제도고 형사사법 체계의 전체를 재개편하는 부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의 논의도 깊고 넓게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당 밖의 전문가들이나 여론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당내 일부 강경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당내 의견인 것처럼 지금 비춰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윤 총장의 사퇴를 불러온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당내에 이제 그런 걸 빨리 하고자 하는 당원들도 계시고 또 당의 의원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뭐 전체 의견을 다 대표하거나 또 그 대표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다 대표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문제의식은 그동안 검찰이 권한이 오남용했었고 그로 인한 그 이유는 검찰이 과다한 권한 집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해체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에 가진 점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성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비례성과 합리성을 저버리고 과다하게 내용을 마련한다든가 또 속도를 너무 과속을 낸다든가 이런 방법은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내 의견들을 앞으로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또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당연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것을 법이 마련되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여러 가지 준비, 또 수용성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도 중요할 테고요. 예. 또 국회에서도 우리 당내에서도 의원들끼리의 논의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당 밖의 전문가들, 또 여론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 야당과의 같이 또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뚝딱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의 언박싱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